해가 뜰 수 없다. 흐린 날도 있고 바람 부는 날도 있다. 비즈니스와 투자도 마찬가지다. 전설의 투자자 피터 린치조차 이렇게 말했다. 이 업계에서 끝내주는 사람이라면 10번 중에 6번은 마치겠죠. 중요한 것은 100% 이기는 것이 아니다. 이길 때 크게 이기고 질 때는 작게 지는 것이다. 크게 이기는 그 순간에 집중하라. 꼬리가 전체를 흔든다. 스토리 7. 돈이 있다는 것의 의미.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게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매일 아침 일어나 나는 오늘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상상해보라. 오직 부를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다. 부가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런 것이다. 사람들은 더 행복해지기 위해 더 부자가 되려고 한다. 행복은 복잡한 주제다. 사람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행복의 공통 분모, 기쁨을 일으키는 보편적 동력, 분모가 하나 있다면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이다. 139페이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능력은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이다. 이는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앵커스 캠멜은 미시건 대학교의 심리학자였다. 1910년생인 그가 연구를 하던 시기에는 심리학이 여러 가지 장애에 맞춰져 있었다. 우울증, 불안장애, 조현병 같은 것들을 말이다. 그는 무엇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알고 싶었다. 1981년에 출간된 그 책 미국인의 행복감은 수많은 심리학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행복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시작한다. 그 중에서도 분명히 더 행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소득으로도 지리적으로도 교육으로도 하나로 묶을 수 없었다. 각각의 카테고리 속에는 만성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행복의 가장 강력한 공통 분모는 간단했다. 김벨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우리가 고려해온 어떤 객관적인 생활 조건보다 내 삶을 내 뜻대로 살고 있다는 강력한 느낌이 행복이라는 긍정적 감정에는 더 믿을만한 예측 변수였다. 140페이지. 월급보다도 집의 크기보다도 이신 있는 직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뚜렷한 생활 양식상의 변수였다. 돈에 내재하는 가장 큰 가치는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니다. 돈이 있으면, 즉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자산이 있으면 독립성과 자율성이 조금씩 쌓인다. 언제 무엇을 할지 나에게 더 많이 결정권이 생긴다는 뜻이다. 부를 갖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느 정도의 부는 내가 아플 때 빈털터리가 되는 일이 없이 며칠 일을 쉴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이게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일이다. 부가 그보다 조금 더 있다면 해고가 되더라도 좀 더 기다릴 수 있을 것이다. 가장 먼저 찾는 일자리에 어쩔 수 없이 지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얘기다. 이는 인생이 바뀔 만큼 중요한 일이다. 6개월치 비상자금이 있다는 것은 상사가 두렵지 않다는 뜻이다. 새 직장을 구하느라 좀 더 쉬더라도 별일 없이 지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141페이지. 더 많은 부자가
있다는 건 월급이 좀 낮더라도 시간당 조정이 자유로운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통근 시간이 더 짧은 곳을 택할 수 있도록 있을 것이다. 갑자기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비를 걱정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다. 필요할 때가 아니라 자신이 원할 때 은퇴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다. 이처럼 돈을 시간과 선택권을 살 수 있다는 건 어지간한 사치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가치이다. 대학을 다니는 내내 나는 은행가가 되고 싶었다. 이유는 하나였다. 투자은행가는 돈을 많이 벌기 때문이다. 그게 유일한 동기였고 투자은행가가 되기만 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 100% 확신했다. 3학년 때 LA에 있는 어느 투자은행에 여름 인턴십을 자리를 얻는데 나는 내 커리어에 복권을 맞았다고 생각했다. 그 이상 바랄 게 없었다. 첫날부터 투자은행가들이 왜 돈을 많이 버는지 알게 됐다. 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긴 시간을 그렇게까지 정해진 대로 빡빡하게 일할 수 있는지를 처음 알았다. 사실 대부분 사람은 하지 못할 것이다. 자정이 되기 전에 퇴근하는 것은 사치로 간주되었고 사무실에는 이런 말도 있었다. 토요일에 출근하지 않을 거라면 일요일에는 굳이 나올 필요가 없다. 투자은행에서의 일은 지적 자극을 줬고 보수도 두둑했다.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러나 깨어있는 매초 매분 상사의 노예로 일했고 결국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경험 중 하나가 됐다. 넉 달짜리 인턴십이었는데 나는 고작 한 달은 버텼다. 가장 곤란했던 점은 내가 그 일을 아주 좋아했다는 사실이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싶었다. 하지만 좋아하는 일이라도 타인의 통제하에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스케줄에 맞춰서 한다는 것은 마치 싫어하는 일을 하는 것과 같았다. 이런 감정을 부르는 이름이 있다.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저항이라고 부른다. 펜실베니아 대학교 마케팅 담당 교수 조나 버그는 이는 이를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요약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통제권이 있다고 싶어한다. 다시 말해 운전석에 앉고 싶어한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시키려고 하면 그들을 힘을 뺏긴 기분을 느낀다. 스스로 선택을 내렸다기보다 우리가 그들을 선택에 대신 내려줬다고 느낀다. 그래서 원래는 기꺼이 하라고 했던 일조차 싫다고 하거나 다른 짓을 한다. 143페이지였습니다. 이 설명이 얼마나 옳은지 인정하고 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원하는 사람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삶에 맞춰 돈을 버는 것이 간단한 이득임을 깨닫게 된다. 이와 관련한 일화가 하나 있다. 세계 최대 온라인 인디 음악 시장 cdbaby.com의 창업자 데릭 시버스는 그 친구가 자신에게 어떻게 부자가 됐는지를 물은 적이 있다며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낮에는 맨하튼 중부에 연 $20,000 최저임금에 가까운 돈을 받은 일을 했다. 외식은 절대 하지 않았고 택시를 타는 일도 없었다. 한 달에 $1,800 벌어 생활비로 $1,000를 썼다. 그렇게 2년을 일을 해서 $12,000를 모았다. 그때가 22살이었다. $12,000가 모이자 나는 낮에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전업 뮤지션이 되기로 결심했다. 한 달에 공연 몇 번은 잡을 수 있을 테고 그걸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제 자유였다. 한 달 후 나는 낮에 하던 일을 그만뒀고 이후 다시는 취업을 하지 않았다. 내가 이런 얘기를 끝내자 친구는 그게 다냐며 아쉬운 듯 물었다. 나는 그게 다라고 대답했다. 친구는 말했다. 아니 너는 회사를 팔기로 했잖아. 나는 그 일을 내 인생에 크게 바꿔 넣진 못했다고 말했다.
그런 일은 그저 은행 잔고를 늘려줬을 뿐이다. 내 인생이 진정으로 바뀐 것은 부자가 됐을 때가 아니다. 자유를 찾을 22살 때였다. 미국 세계 역사상 가장 부유한 국가다. 그러나 부나 소득이 훨씬 낮았던 1950년대에 비해 지금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더 행복하다는 증거는 없다. 중위계층을 기준으로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마찬가지다. 2019년 갤럽에서 140개국 15만 명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전날 많은 걱정을 했다고 말한 미국인 45%였다. 전 세계 평균은 39%였다. 55%의 미국인은 전날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했다. 나머지 전 세계는 35%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일부는 우리가 많아진 부를 더 크고 더 좋은 물건을 사는 데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자신의 시간에 대한 통제권을 더 많이 포기하고 있다. 부는 많아졌지만 자유로운 시간을 줄였다. 기껏해야 둘은 서로 상쇄되어 버릴 것이다. 물가 상승률을 조정한 1955년 중위 가구 소득은 2만 9천 달러였다. 2019년에는 6만 2천 달러를 살짝 넘었다. 우리는 이 부를 이용해 1950년대 미국인들은 중위계층 가구라 해도 상상하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 미국의 중위 수준 주택은 1950년 983평방미터에서 2018년 2436방 피트로 커졌다. 145페이지였습니다. 평방미터 983평방미터 903평방미터이면은 평방피트 그러면은 몇 평이냐 했더니 983 3은 91제곱이래. 983이 91제곱이면은 평은 이거 제곱피트 아르바이트 평 27평 27.6평. 그런데 주택 1950년대는 908평방피트에서 2018년에는 2400 2436 27평에서 2436이다. 2436 68평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네. 27평에서 40평이 늘어났다는 얘기네. 40평이 늘어났다. 커졌다. 오늘날 을 내가 적겠습니다. 27.6평에서 68.4평으로 68.4평으로 늘어났어. 오늘날 미국의 평균적인 신축주택은 주거인 수보다 더 많은 수의 욕실을 갖추고 있다. 자동차는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발전했고 TV는 더 저렴하고 선명해졌다. 그럼에도 지금 우리 삶은 그다지 나아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유는 직장과 관련이 있다. 존 D. 록펠러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사업가 중 한 사람이다. 그는 또한 은둔자이기도 해서 많은 시간을 혼자 보냈다. 그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일부러 범접하기 힘든 사람이 되었으며 누군가의 주의를 끌어도 침묵을 유지했다. 이따금 록펠러가 들러서 이야기를 듣곤 했던 어느 정유공장 노동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분은 남들이 모두 떠들게 하고
본인은 뒤로 물러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회의 중에 왜 말씀이 없느냐고 물으면 록펠러는 종종 시 한 편을 암송했다. 현명한 늙은 부엉이가 떡갈나무에 살았습니다. 부엉이는 보는 게 많아질수록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어들수록 듣는 게 많아졌습니다. 우리 모두 현명한 늙은 새처럼 되면 안 될까요? 146페이지였습니다. 록펠러는 특이한 사람이었으나 평범한 우리가 고개를 끄덕일 만한 메시지를 남겼다. 록펠러는 업무는 유정을 파는 것도 기차에 화물을 싣는 것도 석유통을 옮기는 것도 아니었다. 그 업무는 생각을 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록펠러가 생산하는 것, 즉 그가 만들어내는 최종 제품으로 손으로 하는 일도 말로 하는 일도 아니었다. 머리로 하는 일이었다. 록펠러의 업무는 유정을 파는 것도 아니고 기차에 화물을 싣는 것도 아니고 석유통을 옮기는 것도 아니고 그 업무는 생각을 해서 좋은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이었다. 록펠러가 생산하는 것, 즉 그가 만들어내는 최종 제품은 손으로 하는 일도 말로 하는 일도 아니었다. 즉 그가 만들어내는 최종 제품은 손으로 하는 일도 말로 하는 일도 아니었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머릿속에 있었다. 종일 조용히 앉아있는 것이 남들에게 자유시간이나 여가시간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그는 문제를 천천히 곱씹으며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일하고 있었다. 머릿속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그 문제를 천천히 곱씹으면서 머릿속으로 끊임없이 일하고 있었다.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도 머릿속이었다. 그가 살던 시절에는 이것이 독특한 일이었다. 록펠러가 살던 시대에는 그 모든 직업이 손으로 하는 일이었다. 경제학자로 버트 고든에 따르면 1870년에는 전체 직업 중 46%가 농업에 관련됐고 35%는 수공업이라 제조업 관련이었다. 사람의 돈에 의존하는 직업은 거의 없었다. 사람들은 생각한 게 아니라 노동을 했다. 중간에 끼어드는 것도 없었으며 일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것이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제는 38%의 작업이 매니저, 관료 전문적으로 분류된다. 이제는 38 직업이 매니저, 관료 전문직으로 분류된다. 이 작업들을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을 또한 이 직업들은 의사결정 내리는 일을 한다. 또 다른 41%는 서비스직이다. 서비스직은 행동 못지않게 생각에 많이 의존한다. 또 다른 41%는 서비스직이다. 생각도 많이 의존한다. 147페이지였습니다. 오늘날에는 1950년대의 흔한 제조업 노동자보다 록펠러에 가까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 이 말은 곧 퇴근을 하고 공장에 나선 후에도 하루가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일이 끝없이 계속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직업인 사람은 조립 라인에 있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퇴근한다는 것은 각종 도구를 공장에 남겨둔다는 뜻이다. 그러나 마케팅 캠페인을 만드는 것, 생각을 기초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일이 직업인 사람은 머리가 곧 도구이므로
도구를 어딘가에 두고 오는 법이 없다. 출퇴근길에도 저녁 준비를 할 때에도 아이들을 재울 때도 새벽 3시에 스트레스 잠에서 깼을 때도 프로젝트를 생각한다. 1950년대 사람보다 근무 시간이 줄었을지도 몰라도 느낌상으로는 하루 24시간 일주일 내내 일하는 기분이다. 애틀란틱 부편집장 데릭 톰슨은 이를 두고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휴대기기가 21세기 사업용 장비라면 현대의 공장은 어떤 장소가 아닐 것이다. 오늘날의 공장은 하루 그 자체다. 컴퓨터 시대는 생산성을 만들어내는 도구를 사무실에서 해방시켰다. 지식 노동자의 노트북 컴퓨터와 스마트폰은 휴대용만 만능 미디어 제조기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오후 2시에 사무실에 있든 오전 2시에 도쿄 공유 오피스에 있든 한밤에 자신의 집에 소파에 앉아있든 동일한 생산성을 가질 수 있다. 고기요. 앞선 세대에 비하면 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하지만 앞서 본 것처럼 자신의 시간이 마음대로 쓰는 것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부자가 되었음에도 그다지 더 행복해졌다고 느끼지 않는 게 놀랍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아니다. 사람마다 경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일단 그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것을 인식하는 것부터다. 노인학 연구자 칼 필레먼은 그 책 이 모든 것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에서 미국에 사는 노인 1000명을 인터뷰했는데 수십 년 인생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보았다고 한다. 149페이지였습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 최대한 열심히 일해서 원하는 물건을 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은 1000명 중 단 한 명도 없었다. 적어도 주변 사람들만큼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그들보다도 더 많이 가지는 게 진짜 성공이라고 말한 사람 또한 단 한 명도 없었다. 원하는 미래의 수입을 기준으로 직장을 골라야 한다고 말한 사람 역시 한 명도 없었다. 그들이 실제로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좋은 우정을 나누는 것, 개인의 안위보다 더 큰 뜻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것, 자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는 것 등이었다. 필레먼은 자녀들을 당신의 돈 혹은 돈을 살 수 있는 어떤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원한다. 이 둘은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특히 자녀들은 당신이 곁에 있기를 바란다라고 쓰고 있다. 모든 것을 다 겪어본 사람들이 주는 교훈을 새겨듣자.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그러면 돈이 주는 가장 작은 배당금은 무엇일까? 다음 장에서 짧게 보고 가자. 150페이지였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행복을 위해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사람과 내가 원하는 곳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행운이다. 그리고 여기에 반드시 돈이 필요하다. 돈의 진짜 가치는 바로 여기에 있다. 스토리 8. 페라리가 주는 역설. 그동안 페라리가 자신에게 존경을 가져다 줄 거라 생각하여 페라리를 구입했을까? 내가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를 할 때의 일이다. 주차 대행 서비스를 직접 해보니 좋은 점이 있었다. 근사한 차들을 운전해올 기회가 생긴다는 사실이 되었다. 호텔 손님들은 페라리
람보르기니, 롤스로이스 등 각 온갖 기족적인 자동차를 타고 온다. 당시 나는 그런 차를 갖는 게 꿈이었다. 고급차는 내가 성공했다는 강력한 신호처럼 느꼈다. 나는 똑똑해. 나는 부자야. 나는 고상한 취향을 가졌어.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를 봐봐.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차를 볼 때마다 운전자를 쳐다본 적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누군가가 근사한 차를 모는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저 차 모는 사람 멋진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55페이지였습니다. 오히려 저 차가 내 거라면 사람들이 내가 멋지다고 생각할 텐데 라고 상상한다. 무의식적으로든 아니든 그렇게 생각한다. 참으로 모순적이다. 사람들은 부를 통해 내게 호감을 가지라고 나를 우러러 보라고 남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싶어한다. 그런데 실제로 그 남들은 당신을 보고 감탄하는 과정을 건너뛴다. 부가 우러러볼 만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호감을 얻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자신의 욕망에 대한 벤치마크로 당신의 부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아들이 태어난 후 내가 쓴 편지에서 이런 구절이 있다. 너는 네가 비싼 차, 고급 시계, 대굴 같은 집을 원한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장담하건대 너는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다. 네가 원하는 것은 남들로부터 존경과 칭찬이다. 비싼 물건들이 존경과 칭찬을 불러올 거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을 뿐이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 특히나 네가 존경과 칭찬을 받고 싶은 그런 훌륭한 사람이라면 말이다. 주차 대행 서비스를 할 때 내가 깨달은 사실 하나 있다. 페라리를 타고 호텔로 들어오는 사람을 지켜보며 내가 생각에 잠기기 시작하면 그들은 항상 내 얼빠진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156페이지였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넋을 놓고 바라봤을 테고 확신하건대 그들은 그 상황을 즐겼을 것이다. 존경받는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는 그들이 안중에도 없었다는 걸, 심지어 그들이 거기 앉아 있다는 사실조차도 눈치채지 못했다는 걸 그들은 알고 있었을까? 내가 그저 자동차만 넋을 바라보며 운전석에 앉은 스스로를 상상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까? 그들은 페라리가 자신에게 존경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하며 페라리를 구입했을까? 큰 집에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 마찬가지일까? 그럴 것이다. 보석이나 옷은 물론이다. 부를 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멋진 차를 사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 역시 둘 다 좋아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존경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 하지만 돈으로 근사한 무언가를 사는 것은 생각보다 그런 존경이나 칭찬을 많이 가져다 주지 않을지도 모른다. 존경과 칭찬이 목표라면 그것을 추구하는 방법에 유의해야 한다. 백이라인 근자보다 겸손, 친절, 공감이 더 많은 공경을 가져다 줄 것이다. 페라리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멋진 차가 주는 모순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하기로 한다. 157페이지였습니다. 당신이 멋진 차를 몰고 있을 때 사람들은 당신을 보지 않는다. 당신의 차에만 감탄할 뿐이다. 아무도 당신의 물건을 보고 당신을 존경하지 않는다. 스토리 9. 부의 정의. 돈이 얼마나 많은지 보여주려고 돈을 쓰는 것이야말로 돈이 줄어드는 가장 빠른 길이다. 돈은 여러모로 참 아이러니하다. 그중 가장 중요한 아이러니는 이것이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내가 주차 대행 아르바이트를 했던 2000년대 중반 무렵 LA는 물질적 외형이 아주 중요한 시기였다.
주변에 패러리가 돌아다니는데 당연히 차주가 부자일 거라 생각할 것이다. 161페이지였습니다. 차주에게는 큰 관심을 주지 않더라도 말이다. 하지만 그들 중 몇몇을 알게 되면서 그는 항상 그런 것은 아님을 깨달았다. 그저 그런 정도의 성공을 했으면서도 월급의 큰 부분을 차에 쏟는 사람들도 많았다. 기억나는 사람이 한 명 있는데 편의상 로저라고 부르겠다. 로저는 내 또래였다. 로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하지만 포르쉐를 몰고 있으니 짐작하는 것들은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로저가 흑은 혼다를 끌고 왔다. 그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포르쉐는요, 내가 묻자 그는 자동차 할부를 내지 못해 회수되었다고 했다. 민망한 기색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마치 당연한 수순이라는 듯한 반응이었다. 당신이 로저에 관해 짐작했던 것들은 모두 틀렸을 수 있다. LA는 그런 로저가 아주 많았다. 10만 달러짜리 차를 모으는 사람은 부자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부에 관해 우리가 아는 유일한 데이터는 그저 부자가 차를 구매하기 전보다 10만 달러 줄어들었다는 혹은 빚이 10만 달러 늘어난다는 사실뿐이다. 그들에 관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뿐이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부를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눈앞에 있는 정보가 그것이기 때문이다. 남들의 은행 잔고나 주식 잔고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에 의존해 남들의 금전적 성공을 가름한다. 자동차, 집,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 같은 것 말이다. 현대 자본주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척 흉내내도록 도와주는 것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사실 부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부는 구매하지 않는 좋은 차와 같은 것이다. 구매하지 않는 다이아몬드 같은 것이다. 차지 않는 시계를 포기한 옷이며 1등석의 업그레이드를 거절한 것이다. 162페이지였습니다. 부란 눈에 보이는 물건으로 바꾸지 않는 긍정적 자산이다. 그러나 우리는 부를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기 때문이다. 과소비로 파산 직전에 갔던 가수 리한나가 자신의 자산관리사를 고소하자 자산관리사는 이렇게 응수했다. 돈으로 물건을 사면 결국 물건만 남고 돈은 없어진다는 걸 정말로 말해줘야 했나요? 웃어도 된다. 부디 웃길 바란다. 하지만 답은 네이다. 사람들은 정말로 이 이야기를 해줄 사람은 필요하다. 대부분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고 할 때 그 실제 의미는 나는 100만 달러를 쓰고 싶어요 라는 뜻일 수도 있다. 그리고 그건 말 그대로 백만장자가 되는 것과 정반대의 길이다. 투자가 빌만이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부자처럼 느끼는 가장 빠른 방법은 근사한 것들에 많은 돈을 쓰는 것이다. 163페이지였습니다. 돈으로 물건을 사면 결국 물건만 남고 돈은 없어진다는 걸 정말로 말해줘야 했나요? 가수 리한나가 자신의 자산관리사를 고소하자 자산관리사는 이렇게 응수했다. 돈으로 물건을 사면 결국 물건만 남고 돈은 없어진다는 걸 정말로 말해줘야 했나요? 돈으로 물건을 사면 사면
물건만 남고 돈은 없어진다. 돈은 없어진다. 돈으로 물건만 남고 돈은 없어진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길은 가진 돈을 쓰고 가지지 않는 돈은 쓰지 않는 것이다. 아주 간단하다. 그러나 부자가 되는 길은 가진 돈을 쓰고 가지지 않은 돈은 쓰지 않는 것. 그러네. 훌륭한 조언이다. 하지만 조금 약한 감이 있다. 더 강하게 얘기하자면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부를 축적하는 유일한 길일 뿐 아니라 바로 부의 정이다. 가진 돈을 쓰지 않는 것. 부자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는 자산 부자와 소비 부자의 차이를 신중하게 정의해야 한다. 리치 워티어. 우리말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여기는 저자가 정의한 의미를 반영하여 자산 부자와 소비 부자 용어를 구분했다. 이 차이를 몰라서 돈과 관련해 형편없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수없이 많다. 소비 부자는 현재의 소득과 관련이 있다. 10만 달러짜리 차를 모으는 사람은 소비 부자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 빚으로 차를 구입했다 해도 어느 정도 소득이 있지 않으면 매달 할부를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큰 집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 소비 부자를 발견한 사람은 어렵지 않다. 그들은 종종 자신을 알리려고 무리하기도 한다. 그러나 부는 숨어 있다. 부는 쓰지 않는 소득이다. 부는 나중에 무언가 사기 위해 아직 사용하지 않는 선택권이다. 부의 진정한 가치는 언젠가 더 큰 부자가 되어 지금보다 더 많은 것들을 살 수 있는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는 데 있다. 164페이지였습니다. 엄청나게 다이어트와 운동의 관계에 비유하면 쉽다. 살을 빼는 것은 엄청나게 힘들다. 죽기 살기로 운동한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말이다. 빌 브라이슨은 자기의 책 바디에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신이 운동을 태운 칼로리를 내 배나 과대평가한다고 한다. 그런 다음 평균적으로 방금 태운 칼로리를 2배를 섭취한다. 사실 많이 먹으면 많이 운동하는 효과는 금방 상쇄된다. 그런데도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한다. 운동은 소비 부자가 되는 것과 같다. 당신은 운동을 했으니 한 끼 정도는 제대로 먹어야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부는 그 한 끼를 거절하고 순수한 칼로리를 태우는 것 같다. 어렵고 자기 절제가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가 내가 할 수 있었던 일과 내가 하기로 선택한 일 사이에 격차가 쌓인다. 문제는 소비부자 롤모델을 찾기가 쉬운 반면 자산부자의 롤모델은 찾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165페이지였습니다. 사실 자산부자의 정의를 생각하면 찾기 어려운 것이 당연하다. 물론 자산부자이면서 물건에 돈을 많이 쓰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조차 우리가 보는 것은 그들의 소비 행태이지 그들의 자산이 아니다.
그들이 어떤 차를 사고 자녀를 어느 학교에 보냈는지를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의 저축, 현황, 퇴직연금, 포트폴리오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그들이 현재 어떤 집에서 사는지 볼 수 있지만 그들이 만약 무리했을 때 어떤 집을 살 수 있었는지 짐작하기 어렵다. 내 생각에 여기서 위험한 부분은 사람의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자산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점이다. 사람들은 자유와 유연성을 원한다. 자유와 유연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은 아직 쓰지 않는 금융자산이다. 그러나 돈을 갖는 것은 돈을 쓰는 것이라는 생각이 너무나 불입게 박혀 있는 나머지 실제로 자산 부자가 되는데 필요한 제약이 어떤 것인지 보지 못한다. 보이지 않으니 배울 수가 없다. 사람들은 흉내 내기를 통해 무언가를 배운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부 속성은 그들을 따라 하거나 방법을 배우기 어렵게 만든다. 평생 자벽부로 일하며 세상에 800만 달러 106억 원 세상에 800만 달러 하나로는 106억 원을 남긴 로널드 리드는 그가 죽은 뒤에야 사람들이 금융 롤모델이 됐다. 그는 미디어를 통해 추앙되었고 소셜미디어에서 사랑받았다. 그러나 생전에 그는 누구 롤모델도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부는 심지어 그를 아는 사람들에게조차 동전 하나까지 모두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 166페이지였습니다. 위대한 작가들의 작품을 읽을 수 없다면 글쓰기를 배우는 게 얼마나 어려울지 상상해보라. 내게 누구에게서 영감을 받을 것인가? 누구를 우러러볼 것인가? 누구 겸허한 장치와 조언들을 따를 것인가? 그렇게 된다면 이미 어려운 글씨가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배우기란 쉽지 않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를 쌓는 것이 그토록 힘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세상에는 검소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산가인 사람도 많고 부자처럼 보이지만 한 발만 잘못 디디면 파산해버릴 벼랑 끝에 있는 사람도 많다. 나 자신의 목표를 세울 때 이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다. 쓰지 않는 것이 부자라면 그렇다면 부가 대체 왜 좋은가? 당신이 돈을 모을 수 있도록 다음 장에서 한번 설득해 보겠다. 167페이지였습니다. 부자 대 부자. 보이는 말은 같으나 숨겨진 의미는 다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은 어떤 부자인가? 스토리 10. 저축을 하고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없으면 푸른이 던지는 대로 무엇이든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이 장에서는 당신이 저축을 하게끔 내가 설득해보려 한다. 오래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과제다. 그렇지 않은가? 사람들에게 저축을 하라고 설득까지 해야 하는가? 해야 한다. 내가 관찰한 바로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설득이 필요하다. 일정 수준의 소득을 넘어서면 사람들은 세부로 갈린다. 저축을 하는 사람, 자신이 저축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171페이지. 이번 장은 T의 두 부류를 위한 내용이다. 부를 쌓는 것은 소득, 투자 수익률과 그 관계가 없다. 저축률과 관계가 깊다. 부가 소득이나 투자 수익률과 그 관계가 없다니 믿기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는 단순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개념이다. 효율성이 힘에 대해 간단히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 1970년대에는 세상에 석유가 동이 날 것처럼 보였다. 계산은 간단했다. 당시 세계 경제는 많은 양의 석유를 써야 했다. 또한 경제는 계속 성장 추세에 있었다. 우리가 채굴하는 석유 양에 따라 갈 수 없을 것처럼, 하지만 다행히 석유는 동이 나지 않았다. 이는 우리가 석유를 더 많이 찾아내고 채굴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은 아니다. 석유 파동을 극복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이전보다 더 에너지 효율을 좋은 자동차, 공장, 주택을 만들기 때문이다. 현재 미국은 1950년대에 비해 GDP 1달러당 60%나 적은 에너지를 사용한다. 도를 다니는 모든 자동차의 평균 연비가 1975년에 비해 2배가 됐다. 1989년 포드 세단 토러스의 평균 연비는 갤런당 18마일이었다. 2019년 세보르의 말도 안 되게 큰 SUV인 서반의 평균 연비는 갤런당 18.1마일이었다. 전 세계가 에너지 연산을 키운 방법은 가진 에너지를 늘린 것이 아니라 필요 에너지를 줄인 것이었다. 1975년 이후 미국의 석유 및 가스, 천연가스 생산량은 60%가 늘었지만 에너지 관리 및 효율성 증대를 통해 에너지로 할 수 있는 일은 2배가 됐다. 그러니 무엇이 더 중요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사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대체로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면 불확실성에 쌓여 있다는 점이다. 이는 딱 맞는 지질 상태와 지형 기후, 지정학 등이 갖춰져야 하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에너지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소중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더 가벼운 자동차를 사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은 우리에게 달린 문제며 효율성이 개선될 확률이 100%다. 돈 문제도 마찬가지다. 투자 수익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줄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투자 전략이 효과가 있을지, 얼마나 오랫동안 효과가 있을지, 시장이 그에 협조해 줄지는 늘 미지수다. 결과는 불확실성이 위에 놓여 있다. 개인의 저축과 검소함, 금융에서의 관리 및 효율은 돈의 방정식에서 우리가 더 많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고, 미래에도 지금만큼 효과적일 것이 확실하다. 만약 부를 쌓은 것이 더 많은 돈이나 더 큰 수익률이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1970년대의 에너지 제약론자처럼 회의적이 될지도 모른다. 173페이지였습니다. 앞길은 험난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일 것이다. 그러나 부를 쌓은 것이나 나 자신의 검소함과 효율을 통해 촉진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면 미래는 더 분명해 보인다. 벌어들인 것을 쓰고 난 후 남은 것이 축적된 것에 불과하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 부를 쌓을 수 있지만 저축률이 높지 않고서는 부를 쌓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소득과 지출, 저축률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를 명확하다.
소득이 높지 않아도 부를 쌓을 수는 있지만 저축률이 높지 않고서는 부를 쌓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사실을 고려하면 소득과 저축률 둘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한지는 명확하다. 저축률. 부 가치는 상대적이다. 당신과 나의 순자산이 똑같다고 해보자.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투자를 더 잘한다고 하자. 나의 연간 수익률은 8%인데 당신의 연간 수익률은 12%다. 그러나 나는 돈 문제에 있어서 당신보다 더 효율적이다. 당신의 라이프 스타일 규모는 자산이 늘어나는 것만큼 빠르게 규모가 커지는데 반해 나는 그만큼 돈만 있어도 만족한다고 치자. 투자를 더 잘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보다 형편이 더 좋다. 투자 수익률이 더 나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투자로부터 더 큰 혜택을 얻는다. 174페이지였습니다. 소득도 마찬가지다. 더 적은 돈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면 내가 가진 것과 내가 원하는 것 사이에 격차가 만들어진다. 이는 월급이 커져서 생기는 격차와 비슷하다. 하지만 더 쉽고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여지가 더 크다. 저축률이 높다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지출이 적다는 것은 저축률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를 다음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보라. 연간 투자 수익률을 0.1% 높이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까? 전문가들은 수백만 시간의 연구와 수백억 달러어치의 노력을 쏟아붓는다. 그렇다면 잠재력으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을 더 추구해야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어떤 전문 투자자들은 투자 수익률을 0.1%포인트를 높이기 위해 일주일에 80시간을 죽어라 일한다. 그러나 더 적은 노력으로 재무 상태의 라이프 스타일의 거품을 2~3% 포인트 덜어낼 수 있다. 높은 투자 수익률과 두둑한 월급을 챙길 수만 있다면 더없이 멋질 것이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일부 있다. 그러나 금융 방정식의 한쪽에 너무 많은 노력을 쏟고 붓고 다른 한쪽에 너무 적은 노력을 쏟아붓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에도 아직 기회는 있다. 175페이지였습니다. 저축률이 높다는 것은 내가 쓸 수 있는 것보다 지출이 적다는 뜻이다. 지출이 적다는 것은 저축이 늘어난다는 뜻이다. 저축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겸손. 누구나 기초적인 것은 필요하다. 그것들이 충족되고 나면 또 다른 수준을 올라가고 기초적인 것들을 원하게 된다. 그리고 그 지점을 지나면 다시 또 올라가고 즐겁고 눈이 번쩍 뜨이는 기초적인 것들이 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서 소비를 하는 것은 대개 자신의 소득과 관련된 자존심의 반영이며 내가 돈이 있다고 혹은 있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행위이다. 이렇게 생각해보자. 저축을 늘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저축을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의 격차라고 정의해보라.
그러면 꽤 높은 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왜 그처럼 저축을 적게 하는지 알 수 있다. 이는 나의 공작 기틀을 끝까지 늘려서 역시나 똑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과 보조를 맞추고 싶은 본능과 매일매일 투쟁하는 것 같다. 재물 상태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 사람들, 반드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아니다. 사람들 중에는 남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꽃만큼도 신경 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는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다.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저축을 당신의 자존심과 소득 사이의 격차라고 정의해보라. 그러면 꽤 높은 소득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왜 그처럼 저축을 적게 하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나의 공작 기틀을 끝까지 늘려서 역시나 똑같이 하고 있는 남들의 보조를 맞추고 싶은 본능과 매일매일 투쟁하는 것과 같다. 저축을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겸손을 늘리는 것이다. 176페이지였습니다. 저축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생각보다 우리 손에 들려있다. 저축은 돈을 덜 쓰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욕망을 줄이면 돈도 덜 쓸 수 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덜 쓰면 욕망도 줄어든다. 여러 번 언급했듯이 돈은 금융보다 심리와 더 많은 연관이 있다. 저축은 돈을 덜 쓰는 것만으로도 가능하다. 욕망을 줄이면 돈도 덜 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신경을 덜 쓰면 욕망도 줄어든다. 돈은 금융보다 심리와 더 많은 연관이 있다. 저축을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필요하지 않다. 사람들은 집 계약금을 마련하고 새 자동차를 사려고 은퇴에 대비하고 저축을 한다. 물론 그것은 훌륭한 일이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뭔가 구입했다는 목표가 있어야만 저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저축 그 자체를 위해 저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모두가 그래야 한다. 구체적 목표에 의해서만 저축하는 것 예측 가능한 세상에서나 합당한 얘기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예측 가능하지 않다. 저축은 최악의 순간을 우리를 기절초풍하게 만들 수 있는 불가피한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이다. 177페이지였습니다. 특별한 지출 목표가 없는 저축의 또 하나 좋은 점은 7장에서 논의한 부분이다. 즉,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돈으로 살 수 있는 유형적인 것들을 누구나 알고 있다. 반면 무형적인 것들은 헤아리기가 어렵고 그래서 눈에 잘 띄지 않는다. 그러나 저축의 뻔한 목표가 되는 유형적인 것들보다 돈이 주는 무형적인 혜택이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훨씬 더 가치 있고 큰 도움이 된다. 지출 목표가 없는 저축은 우리에게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내가 원하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생각은 악할 시간을 준다. 내 뜻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지출 목표가 없는 저축은 우리에게 선택권과 유연성을 제공하며 내가 원하는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을 준다. 생각할 시간을 준다. 내 뜻대로 방향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저축하는 그 한 푼 한 푼 다룬 누군가가 가질 수도 있었던 미래의 포인트를 나에게 돌려주는 것과 같다. 미래의 포인트. 은행에 있는 현금은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선택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든다. 은행에 있는 현금은 우리가 커리어를 바꾸고 싶을 때, 일찍 은퇴하고 싶을 때, 어떤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을 때 스스로 자유롭고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 이는 인생에 있어 대단한 혜택이다. 이 가치를 수취할 수 있을까? 178페이지였습니다. 나는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두 가지 점에서 그렇다. 너무 크고 중요해서 가격을 붙일 수 없다. 그리고 말 그대로 계산이 불가능하기도 하다. 이 자유를 계산하듯이 그 혜택을 계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없으면 불운이 던지는 대로 무엇이든 수용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유연성이 있다면 황금 같은 기회가 눈앞에 뚝 떨어질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있다. 이게 바로 저축의 숨은 혜택이다. 어쩌면 은행에 있는 이자율 0%짜리 저축은 엄청난 혜택을 줄지도 모른다. 저축이 있다면 월급은 적지만 내가 바라는 더 큰 목적이 있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저축이 있다면 간절한 순간 갑자기 찾아오는 절호의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남과 나를 구분짓는 경쟁 우위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세상에 심하게 지역 중심적이다. 역사학자 로버트 고든에 따르면 10년 전만 해도 미국인 75%가 전화기가 없었고 정기적인 우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없었다. 그래서 경쟁도 지극히 지역 중심적이다. 평균적인 지능을 가진 노동자라 하더라도 그 동네에서는 최고일 수도 있었고 최고의 대접을 받았다. 다른 동네에서는 더 똑똑한 노동자와 경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179페이지였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초연결사회가 되었다. 경쟁해야 할 인재풀이 우리 동네의 수백 수천 명에서 전 세계 수백만 수십억 명으로 바뀌었다는 뜻이다. 특히나 근육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일하는 직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교육, 마케팅 분석, 컨설팅 회계, 프로그래밍, 저널리즘, 심지어 의학 분야에까지도 점점 더 글로벌 인재풀에서 경쟁하는 환경이 되어 있다. 디지털화가 전 세계의 경제를 지워버리면 이런 분야는 더 늘어날 것이다. 벤처 캐피털리스트 마크 앤디슨의 말이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잡아먹고 있다. 소프트웨어가 세상을 잡아먹고 있다. 특히나 근육이 아니라 머리를 써서 일하는 직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교육, 마케팅, 분석, 컨설팅, 회계, 프로그래밍, 저널리즘, 심지어 의학 분야까지 점점 더 글로벌 인재풀에서 경쟁하는 환경이 되어 있다. 우리 동네의 수천 명에서 전 세계 수백만 수십억 명으로 바뀌었다는 뜻. 초연결사회. 경쟁 범위가 확대되면서 우리는 이렇게 자문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내가 눈에 띌 수 있지? 이 질문에 대해 나는 똑똑해 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대답이 아니다.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너무 많다. 매년 미국의 대학 수능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사람만 600명 가까이 된다. 그와 몇 점 차이 나지 않는 사람이 7,000명이다. 승자독식의 글로벌 세상에서 이런 사람들은 점점
더 우리의 직접적인 경쟁자가 되고 있다. 승자독시. 지금처럼 서로 연결된 세상에서 지능은 믿을만한 이점이 아니다. 그러나 유연성을 이점이 될 수 있다. 지금 경쟁이 치열하고 많은 능력이 자동화된 세상에서 경쟁 우위를 복잡한 소프트 스킬 쪽으로 기운다. 소통 능력, 공감, 그리고 유연성 같은 건 말이다. 180페이지였습니다. 유연성이 있다면 커리에서도 투자에서도 좋은 기회를 기다릴 수 있다. 필요할 때 새로운 능력을 배울 수 있는 확률도 높을 것이다.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할 줄 아는 경쟁자를 급히 뒤쫓아 한다는 압박감도 덜 느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열정 가진 일, 나에게 꼭 맞는 일을 나만의 속도에 맞춰 찾을 수 있는 여유가 더 있을 것이다. 새로운 일상을 찾을 수도 있고 더 느리게 살 수도 있고 전혀 다른 가정들을 가지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지능이 더 이상 지속한 가능 우위가 아닌 세상에서 당신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몇 안 되는 능력이다. 내 뜻대로 쓸 수 있는 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선택권을 더 많이 갖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화폐 중의 하나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저축을 할 수 있고 그리고 해야만 한다. 그리고 더 무엇이 필요할까? 너무 이성적이 되려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다음 장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 181페이지였습니다. 저축이라니 이 웬 고리타분한 얘기인가? 그럼에도 당신이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 생활에 휘둘려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있을 때, 내가 원할 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고 싶을 때, 예고 없이 찾아오는 황금 같은 투자 기회를 잡고 싶을 때, 그 순간 기대 없이 잠자고 있던 저축은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지도 모른다. 스토리 11.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철저히 이상적인 게 좋을까?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인생이 늘 앞뒤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스프레드시트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이다. 억만긴창으로 사는 감정적인 사람이다. 이 사실을 알아내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 하지만 이 생각이 번뜩 드는 순간 나는 이게 금융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관련해서 종종 간과되는 사실이 하나 있다. 금융에 관한 의사결정 내릴 때는 냉철하게 이성적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냥 꽤 적당히 합리적인 것을 목표로 삼아라. 이게 더 현실적이며 장기적으로 고수할 확률도 크다. 돈 관리에서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185페이지였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이야기 쉽게 말라리아를 가지고 매독을 고치려고 했던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자. 올리우스 바그너야크는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였다. 그에게는 두 가지 독특한 재주가 있었다. 패턴을 능히 인식하는 재주와 남들이 미쳤다고 하는 것을 대담하다고 보는 재주가 그것이다. 그 전공은 중증 신경매독으로 당시에는 치료법이 없는 치명적인 질병이었다. 그런데 바그너야크는 여기서 한 가지 패턴을 눈치챘다. 신경매독 환자가 다른 질병으로 인한 열병을 장기간 앓을 경우 신경매독이 낮은 경향이 있었다. 바그너야크는 사람들이 수백 년간 의심해왔으나 의사들이 잘 알아낼 수
없었던 것, 즉 신체가 감염과 싸우는데 열이 도움이 된다 라는 가정을 세웠다. 그리고 이 결론에 근거해 곧장 실험을 해보기로 했다. 1900년대 초 바그너 야우레크는 환자들에게 약한 정도의 장티푸스, 말라리아, 천연두를 각각 주사했다. 신경매독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한 열병을 유발하기 위해서였다. 위험한 방법이었다. 186페이지였습니다. 일부 환자는 이 치료법 때문에 사망했다. 최종적으로 그는 약한 버전의 말라리아를 치료법으로 확정했다. 며칠간 끊는 듯한 열병을 앓은 후에는 키나 나무 껍질에서 추출하는 알칼로이드인 퀴닌을 말라리아를 대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몇 번의 비극적인 시행착오 끝에 그 실험을 성공했다. 바그네아 우레크는 말라리아 요법을 치료한 신경매독 환자 10명 중 6명이 회복이 되었다고 보고했다. 환자를 그냥 놔두었을 때 회복하는 비율은 10명 중 3명이었다. 그는 1927년 노벨의학상을 수상했다. 노벨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바그너야 우레크는 열병을 유도하여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연구에 평생을 매진했다. 다행히도 페니실린이 발명되어 신경매독 환자에게 말라리아 요법을 쓸 일이 없어졌다. 그러나 바그너야 우레크는 감염과 맞서 싸우는데 열이 차지하는 역할을 인식하고 그것을 치료법으로 처방하기까지 한 역사상 몇 안 되는 의사 중 한 명이다. 열이 나는 이유는 미스터리였기 때문에 열은 늘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고대 로마인들은 열병으로부터 사람들을 지켜주는 여신 페브리스를 숭배했다. 페브리스를 달래기 위해 신전에 부적을 남겨두고 다음번 오화는 잘 비켜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바그너야 우레크는 해결책을 찾아냈다. 187페이지. 열이 나는 것은 성가신 우연이 아니었다. 열은 신체가 회복으로 가는 길에 어떤 역할을 했다. 이제 우리는 열이 감염과 싸우는데 유용하다는 점도 과학적인 증거를 가졌다. 일부 바이러스의 경우 체온이 1도 상승하면 복제 속도가 200배나 느려진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한 논문은 다음과 같이 밝힌다. 열이 나는 환자의 경과가 더 좋다는 사실을 수많은 연구자들이 확인했다. 시애틀 아동병원의 웹사이트를 보면 자녀의 체온이 조금만 올라가도 패닉에 빠지는 부모들을 위해 이렇게 안내해 놓았다. 열은 인체의 면역 시스템을 가동시킵니다. 인체가 감염과 싸우게도 도와줍니다. 37.8도에서 40도 사이의 정상적인 열은 아픈 아픈 아이에게 좋은 현상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과학적인 이야기일 뿐 현실은 또 다르다. 열이 나는 것은 대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쁜 일로 인식되었다. 우리는 열이 나는 즉시 타이노르 같은 약으로 열을 내린다. 수백만 년간 방어 기제로 진화한 것임에 불구하고 세상의 모든 부모, 환자, 일부 의사 그리고 틀림없이 제약회사들은 열을 제거해야 할 불운한 사건으로 본다. 이런 시각은 과학적으로도 알려진 내용과 배치된다. 다음과 같이 직설적으로 표현한 연구도 있다. 중환자실에서는 열을 치료하는 장면을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과학에 기초한 치료라기보다 교조적인 표준 관행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 188페이지였습니다. 의학역사센터의 하워드 마켈 열을 두려워하는 풍조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 이는 감염병 자체만큼이나
널리 퍼져 있는 문화적 관행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열이 도움이 된다면 왜 다들 열과 싸우려 할까? 복잡한 이유가 아니다. 열이 나면 아프다. 사람들은 아픈 게 싫다. 그게 전부다. 의사의 목표는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다. 환자가 참을만 하고 적당히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다. 열은 감염과 싸우는데 소소한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열이 나면 아프다. 그 아픈 것을 멈추려고 의사를 찾아간다. 담요를 뒤집어 쓰고 덜덜 떨고 있는 나에게 잘 검증된 연구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열을 가시게 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당장 나에게 달라. 감염이 있다면 열이 나고 싶어야 이성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적당한 생각은 아니다. 철저히 이성적이보다 하느니 적당히 합리적인 수준을 목표로 삼는 것이야말로 돈에 관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금융이라는 학문은 수학적으로 최적의 투자 전략을 찾아내는데 매진한다.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철저히 이성적인 게 좋을까? 189페이지였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에 현실 세계의 사람들은 수학적으로 최적인 전략을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전략은 최대한 밤잠을 잘 수 있도록 해주는 전략이다. 해리 마르코비츠는 리스크와 수익률 사이의 교환 관계를 수학적으로 탐구한 공로로 노벨상을 받았다. 언젠가 그는 본인의 돈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수학 모형이 처음 개발되었던 1950년대의 자기 포트폴리오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주식시장이 한참 올랐는데 내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혹은 내가 주식시장에 왕창 투자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한참 빠진다면 내가 얼마나 섣불지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저의 의도는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투자금을 50대 50으로 나누어 채권과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 나중에 마르코비치는 투자 전략을 바꾸어 포트폴리오를 더 다양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두 가지다. 첫째, 미래의 후회를 최소화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합리화하기 쉽지 않지만 실생활에서는 쉽게 정당화된다는 사실이다. 철저히 이성적인 투자자는 객관적 수치에 기초해 의사결정을 내린다면, 반면 적당히 합리적인 투자자가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는 어떨까? 우리 회의실에서 나를 존중해 줬으면 싶은 동료들에게 둘러싸여 있거나 경쟁자들과 나를 비교하지 말아줬으면 싶은 배우자와 함께 있거나 스스로 확신이 없거나 하는 상태일 수 있다. 190페이지였습니다. 엄격한 금융의 렌즈로 볼 때는 종종 무시되는 이 같은 사회적인 요소들이 투자에는 포함되어 있다. 둘째,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사실이다. 마르코비치와 인터뷰에서 당신은 어떻게 투자하고 있느냐 물었던 제이슨 치바이크는 나중에 다음과 같이 해상했다. 나는 사람들이 이성적이지도 그렇다고 비이성적이지도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간이다. 필요 이상으로 열심히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으며 관심을 요구하는 사항들은 끝도 없다. 그렇게 보면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의 개척자가 정작 자신의 첫 포트폴리오는 본인의 영과 거의 무관하게 설계했다는 사실을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가 나중에 그걸 수정한 것 역시 놀랍지 않다. 마르코비치는 이성적인 것도 그렇다고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다. 그는 적당히 합리적이다. 금융에서는 엄밀한
의미에서 맞더라도 앞뒤 맥락상 난센스가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 2008년에 예일대학교 두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191페이지였습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이 주식을 살 때 2대1 전략, 내 돈 1달러, 2달러를 빚을 지는 것을 사용해 은퇴자금을 극대화한다 하고 주장했다. 그들은 투자자들이 나이가 들면서 레버리지를 서서히 줄여간다고 가정한다면 과장된 시장의 롤러코스터를 감당할 수 있는 젊은 시절에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나이가 들면 리스크를 덜 감수하고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자들은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바람에 젊을 때 쫄딱 망하더라도 2대1 전략을 사용할 경우 시장이 50%만 하더라도 빈털터리가 된다. 장기적으로 보면 여전히 더 많은 돈을 갖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망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정신을 차리고 계획대로 2대1 전략을 사용하는 계좌에서 계속 적립금을 늘리면 된다는 것이다. 수학적으로 정확하다. 이성적인 전략이다. 하지만 의의가 없을 만큼 적당하지 않는 전략이기도 하다. 자신의 은퇴자가 100% 증발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만 보면서 아랑곳 없이 해당 전략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은 정상인 중에 아무도 없다. 사람들은 해당 전략을 포기하고 다른 옵션을 찾을 것이며 아마도 자신의 자산관리사를 고소할 것이다. 이 연구자들은 자신들의 전략을 사용하면 은퇴 시에 예상되는 자산이 일반 라이프사이클 펀드보다 90%나 더 많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적당한가? 하라는 기준에서는 100% 부족한 전략이었다. 라이프사이클 펀드, 가입자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안정적인 쪽으로 투자 비중을 조절해주는 펀드, 옹기니. 192페이지였습니다. 사실 겉으로 비이성적으로 보이는 의사결정을 더 선호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하나는 이것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투자 대상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싶다. 이는 전통적인 조언은 아니다. 투자자들은 자신의 투자 대상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명예훈장처럼 생각한다. 크게 이성적으로 보이니까 말이다. 그러나 내 전략이나 내가 보유한 주식에 대해 아무 감정이 없어서 형편이 안 좋을 때 해당 전략이나 주식을 포기해버린다면 겉으로는 이성적으로 보이는 성향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반면에 자신의 전략을 사랑하는 적당히 합리적인 투자자는 그 전략이 엄밀히 보면 불완전하고 해도 오히려 우위에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그 불완전한 전략을 계속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형편이 안 좋은 때는 전략을 견지하느냐 마느냐 하는 변수는 금융 실적과 관련성이 크다. 실적의 크기를 따져도 그렇고 주어진 기간 동안 그 실적을 확보할 확률 면에서 마찬가지다. 193페이지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 시장에 돈을 벌 확률은 하루로 치면 50대 50이고 1년으로 보면 68%이며 10년으로 보면 88%, 지금까지는 20년으로 보면 100%다. 모든 게임을 계속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라면 우리에게는 상당히 득이 된다. 좋아하는 것을 하라는 말을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조언으로 보면 그저 포춘 쿠키에 적힌 글씨처럼 공허하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러나 인내심을 주는 말로 본다면 어떨까? 인내심은 성공 확률을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옮겨오기 위한 필수 요소다.
이 점을 생각한다면 모든 금융 전략에서 좋아하는 투자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함을 깨닫게 된다.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유명 기업에 투자했다고 생각해보자. 형편이 좋을 때는 즐거울 수 있다. 그러나 틀림없이 조류는 바뀐다. 이때 당신이 관심도 없는 기업에서 갑자기 돈을 잃기 시작한다. 이는 이중고이며 이럴 때 저항이 가장 작은 길은 다른 기업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기업의 미션, 제품, 사람, 과학적 접근 등 어떤 이유로든 어느 기업을 열심히 좋아하는 데서 투자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이 돈을 잃고 있거나 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는 것과 같은 틀림없이 오게 될 나쁜 시절이 왔을 때에도 덜 예민할 수 있다. 적어도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194페이지. 자국 편향이라는 것이 있다. 지구상의 나머지 95%는 무시하고 내가 살고 있는 국가에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선호하는 현상이다. 이성적인 결정은 아니다. 하지만 투자란 것이 사실상 모르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일이나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꼭 그렇지도 않다. 친숙함이 그렇게 모르는 사람을 계속 지지할 수 있는 믿음을 제공한다면 그것도 적당히 합리적인 태도일 것이다. 데이 트레이딩, 초단타 매매이나 개별 주식을 고르는 것은 많은 투자자들에게 이상적이지 않는 행동이다. 성공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덕분에 근질거리는 마음을 해소해서 나머지 포트폴리오를 건드리지 않을 수 있다면 적은 양의 데이 트레이딩이나 개별 종목 투자도 적당히 합리적인 행동이다. 펀드 매니저 조시 브라운은 자신이 개별 주식도 조금씩 보유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내가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개별 주식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주식을 좋아하고 20살 때부터 주식을 보유해 왔어요. 그리고 내 돈이니까 뭐든 할 수 있는 거죠. 역시나 적당히 합리적이다. 경제나 주식시장에 관한 예측은 대부분 끔찍한 만큼 빗나간다. 적당히 합리적인 게 나을까? 철저히 이성적인 게 나을까? 195페이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예측을 해보는 것은 적당히 합리적인 행동이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어떤 일을 벌어질지 손톱만큼도 알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비록 그게 사실이라도 힘겨운 일이다. 예측의 기초에서 투자하는 것은 위험하다. 그러나 나는 사람들이 왜 내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측해보려 애쓰는지 알 것 같다. 이는 인간의 본성이다. 적당히 합리적인 행동이다. 고인이 된 뱅가드의 설립자 존 보글은 그 커리어 기간 내내 비용이 적게 드는 수동적인 인덱스 상품에 투자할 것을 홍보했다. 사람들은 존 보글의 태도가 흥미롭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그는 아들은 능동적이고 수수료가 높은 헤지펀드 및 뮤추얼펀드 매니저였기 때문이다. 존 보글 역시 일부 자금을 아들의 펀드에 투자했다. 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가족이니까 하는 일도 있잖아요. 보글은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렇게 밝혔다. 앞뒤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인생이 늘 앞뒤가 맞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인생은 앞뒤가 맞는 경우가 오히려 드물다. 196페이지였습니다. 세상에 100% 상승 곡선을 타는 투자는 거의 없다. 폭락 앞에 멀쩡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투자라도 거의 없다. 이러니 우리는 숫자에 기반한 이성적 전략만으로는 버틸 수 없다. 적당히 합리적이고 적당히 감성적인 전략이 더 우시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97페이지였습니다.